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줌권과 이동권이라는 키워드에서 정말 많이 좀 아차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화장실을 많이 보긴 했지만 이들에게 이 문제가 얼마나 절실한가.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존엄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과 엮여 있는데 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장애인 화장실이 없었으니까. 원래는 저상버스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게 원래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인식의 틀이 바뀌면서 당연한 것이 이제 권리로 이제 전환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많은 시사점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없었다고 해서 그걸 해주는 게 시혜나 배려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저한테는 많은 시사점이 됐는데 마지막 질문으로 비장애인이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거든요. 박근혜 선생님부터. 여기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잘못되었다는 어떤 장애 있잖아요. 장애 그 자체. 그러니까 뭐 다리가 없다든가, 다리가 이제 걸을 수 없다든가, 혹은 뭐 지적인 장애가 있다든가, 지능이 떨어진다든가, 뭐 이러한 장애는 보통 우리가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속성으로 규정이 되는데 사회적으로 보통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어떤 운동을 하거나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람들은 장애가 나쁜 거지 장애인이 나쁜 거냐 그런 얘기를 너무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거든요. 너무 좋은 말인 것처럼 장애가 나쁜 거지 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난 널 사랑한단다. 난 널 배려한단다라는 거를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 자기는 그걸 긍정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김원영 씨는. 그 장애를 가지고 나쁘다고 규정되어 있는 질환, 그 몸의 증상과 그 존재는 붙어 있다는 거죠.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 우리는 그 존재를 어떻게 수용하고 그 존재와 어떻게 같이 함께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 그러니까 뒤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이야기들이 변주되어서 나와요. 연애를 할 때도 사실은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백을 했는데 장애를 가진 여성이 남성한테 고백을 했는데 그 남성이 너랑 친한 친구지만 너랑 연애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외모가 아름다운 여성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장애 여성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도 자기가 고백했을 순간에 자기가 몸을 이렇게 장애 때문에 떨어서 커피 캔을 쏟지 않았다면 성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사실 그런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그 장애가 어떤 미추의 판단과 어떤 매력 자본과 이런 자신의 어떤 그 사회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몸의 속성과 분리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정신적 우리는 관념적으로는 그 장애의 속성과 그 사람의 인격을 분리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은 너무나 그것을 절실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여기서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좀 돌이켜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이 얘기하면 내가 무조건 긍정하진 않았나.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이쁘고 잘생기면 내가 무조건 그냥 저 말은 맞는 말이지라고 고개를 끄덕이진 않았는가. 못생겼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너무 비판적으로 바라보진 않았나. 그 우리가 유머긴 하지만 아이린이 말하면 진리. 뭐 그런 방식의 차은우가 말하면 다 맞다. 뭐 이런 식의 옳다. 뭐 이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걸 이제 김원영 씨 잘 알고 있는 거죠. 외모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 몸의 속성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에 대해서 그걸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될 수 없다라는 걸 잘 안다는 거죠. 그걸 부정하려고 해서 부정되는 것이 아니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같이 수용하고 어떻게든 같이 공존을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심승현 선생님. 저는 이제 여기에서 관조적 태도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남의 일을 보듯이, 그러니까 나는 비장애인이니까
그러니까는 그들의 이제 삶을 바라볼 때 어떤 관조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관조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제 들여다보면서 안타까워하긴 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 당사자가 아니고 나는 겪지 않은 일이니까 라는 어떠한 그러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그 우리가 이 장애인의 문제를 이런 관조적 태도로 바라보는 것 자체를 조금 이제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문제는 사실은 우리 삶의 일부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일부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 삶의 일부로서 우리 안에 또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이 세계의 어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어둠이 자기 안에 일부 있다라는 거, 나도 그 존재성의 일부를 그치. 나도 나눠 갖고 있다라는 것을 그걸 받아들여야만 이 관조의 태도를 벗어날 수 있다는. 물론 그 우리가 무슨 장애학을 전공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어가서 뭘 하자는 게 아니라, 근데 적어도 그들을 볼 때 그들을 어떠한 그런 이 단지 그냥 어떤 관음의 대상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관조의 대상이거나 그냥 바라보기의 대상으로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거 자체가 시선의 우월성을 전제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성의 일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초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가 다 누구나 다 나눠 갖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같은 존재일 수 있다는, 거기서부터 그 전제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자기 존재성의 초라함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느끼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대학교 때 그 엄마가 어렸을 때는 돈이 없으니까 엄마가 사준 옷을 그냥 입잖아요. 근데 엄마가 엄청 촌스러운 색깔에 엄청 사이즈 큰 잠바를 사준 거예요. 난 입고 싶지 않았는데, 근데 옷이 없으니까 그걸 입고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는데 이제 학교에 이제 그 화장실에 소파가 있었는데 소파에 앉아 있는데 이제 그 여자 화장실에 여학생들이, 내 또래 여학생들이 되게 예쁘게 꾸미고 막 거울을 보면서 막 그렇게 다니는 모습을 딱 이렇게 앉아서 지켜보다가 걔네들이 다 이제 빠져나가고 혼자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초라하고 나는 왜 이런 옷을 입고 쟤네들은 다 저렇게 이쁘고 그런데 왜 나는 왜 이런 옷을 우리 엄마는 입혔을까 하면서 갑자기 진짜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단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기가 너무 하잘것없는 존재로 느껴지기도 하고 너무 가치 없는 인간으로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순간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애써 이제 무시하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는 이제 거기서부터 내 안에 있는 어떤 초라함과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들여다봐야만 이 세계의 어둠이나 어떤 초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런 점에서 우리가 꼭 읽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박인님. 저도 심리경 선생님하고 같은 이제 지점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니체가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을 쓸 때 이거를 이제 분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관조적 인식과 비극적 인식이라고 하는 걸 나눠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걸 바라볼 때 관조적인 방식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비극적인 방식으로 바라본다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이디푸스 왕의 마지막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비극적 장면, 그러니까 카타르시스를 불러일으킨다는, 오이디푸스가 자기 운명을 알고 두 눈을 찌르는 장면 있잖아요. 그 순간에 우리가 느끼는 카타르시스는 양면 감정인데, 하나는 공포고 하나는 연민이다. 근데 연민은 관조적인 거죠. 나는 오이디푸스 저 불쌍한 너 결국에는 저런 운명의 파멸을 맞았구나 라고 하는 거를 자기 운명하고 떼어서 볼 때는 관조적인 건데, 비극적 인식이라는 건 동시에 거기에 공포와 전율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저 오이디푸스가 과연 나라면? 이라고 이제 자기에 대하여 어떤 거리감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도 감정이입할 수 있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거를 오늘날 우리가 다시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우리 안에 부정성이라고 하는 거를 수용할 수 있는 여지라는 게 생긴다는 거죠. 이 부정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니까 정말 부정적이다라고만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이것을 극복 가능하고 개선해야 된다라고만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이제는
정말 부조리한 장면이 나와버리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채점하기 위해서 읽은 학생의 글이었는데 소수자가 특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많죠. 그쵸. 아니 무슨 뭔 놈의 나라가 소수자가 이야기하면 다 들어준다. 나 같은 20대 건장한 청년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들어주지 않으면서 저렇게 소수자들 권익에만 힘쓰는 게 오늘날 소수자는 특권이다 라고 하는 결론으로 귀결되어 버리는, 그러니까 소수자가 가지고 있는 부정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 숙고하거나 자기 안에 있는 부정성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종류의 사유라고 하는 것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책을 오히려 비장애인, 자기와 무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일수록 쫓아서 다니면서 읽혀야 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이 책은 태어난 모든 존재는 존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들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은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권리라는 것, 이걸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상으로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주 한 달에 걸쳐서 저희가 초심을 유지를 해봤어요. 그래서 계속 초심으로 가죠. 네. 다음에는 또 초심 살짝 잃어도 되지 않나 뭐 초심 그렇게 오래 지킬 필요는 없잖아요. 흔들리기 마련이죠. 그렇죠. 초심이라는 게. 언제나 또 시류에 따라서 흔들리는 게 그렇죠, 초심이고 그렇죠. 해서 그러시든지. 네, 다음에는 어떤 기획을 할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